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공방 참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저급한 가짜뉴스라고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이 비속어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를 고려하겠다. 물러서지 않았죠. 출구 없는 강경 대응의 여러 해석도 나옵니다. 대장동 재판 열리는 날마다 주목되는 입,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도 여러 진술을 쏟아냈는데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느냐가 앞으로 수사의 관건이 되겠죠. 관련 내용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보시고 금요일 뉴스나이트 본격 출발합니다. 10월 28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질문 권리를 원천 봉쇄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 비속어 논란을 먼저 사과하면 그때 진지하게 사과를 고려해보겠다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자금의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의 진술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이 건넨 돈이 대선 경선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오수관 보강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작업 중 물기가 많은 집안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2달 전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숨졌는데 모두 같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고 택시를 빼앗아 탈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흘 전에 심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부암동 일대에서 최근 돌덩이가 떨어져 차를 덮치고 창문에 금이 가는 등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부근에서 GTX 공사가 시작된 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항의했지만 관계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블랙홀이 된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첫 언급이 있었는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우르르 몰매를 가하는 것이 저급하고 유치하다고 받아쳤는데요. 어느 한쪽 물러섬 없이 여야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개 언급이 나왔습니다. 관련 질문을 받고는 일축하나 싶었는데 격한 어조로 가짜뉴스 선동이다, 국경 문제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같은 표현, 저급하고 유치하다는 말로 곧장 받아쳤습니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국정감사장에서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몰매를 가하는 것이야말로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다. 질문을 못한다. 그러면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입장으로서는 배지를 떼야 되는 일이죠. 술자리 의혹은 잦아들기는커녕 갈수록 전선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품위유지 의무와 모욕 발언 금지 규정 등을 들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괴벨스식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적이고 혹세무민 구태 정치는 퇴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제정신인지 난 잘 일고에 언급할 논평할 가치도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유치찬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시간 대통령 동선을 공개하면 그만이라며 의원 질문을 봉쇄하는 태도는 헌정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습니다. 지난 순방 기간 발언 논란을 다시 꺼내며 윤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비속어를 쓴 것이야말로 국격을 훼손한 것인데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유체이탈식 화법 아니신가요?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 선동이라는 말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사정정국과 맞물린 여야 냉각기 치열한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미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은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모든 걸 걸고 있다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도 김의겸 의원을 엄호하면서 맞서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강력 대응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경구 기자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거듭된 부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실세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타당한 의혹 제기를 오히려 법적 대응으로 겁박하려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조폭들이 무슨 말하자면 표현이 거칩니다만 손모가지 걸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걸고 할 게 아니죠. 네. 물으면 답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전직 비대위원장이자 민주당 내 핵심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비슷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요. 윤석열 대통령을 고리로 심야 술자리 의혹이 터무니없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은연중에 강조한 건데 당장 한 장관은 발끈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과거 논란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선 데 이어 그분이야말로 5.18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 전체를 상대로 가짜뉴스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다며 사실상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야당의 공격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인데 정치권에선 현직 장관의 이런 행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민감한 사정정국에 법무부 장관이 잇따라 강경 발언을 내놓는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타공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장관이 결국 여의도 정가로 입성할 거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거대 야당과 각을 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말들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한 장관은 아직까진 2년 뒤 총선 출마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정가의 오랜 격언처럼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장관을 꼬집어 공격하는 게 오히려 한 장관의 정치적 위상만 키워주는 거라는 경계론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인 만큼 한 장관은 당분간 여야 공방의 중심에서 논란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하고 대선 자금의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의 진술 거부로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선 경선을 위한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차 구속기간 만료를 맞은 김용 부원장의 신병을 열흘 더 확보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다음 달 7일까지 김 부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연일 소환에도 진술 거부로 대선 자금 사용처와 이재명 대표 관여 여부 규명이 난항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로선 당연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술 거부에도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힘을 보탰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는 민주당과 김 부원장 측 비판을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그럼 법원을 욕하셔야죠. 법원이 그러면 유동규의 진술 하나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한 장관의 자신감에는 유 전 본부장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전화 저장 기록과 비밀번호까지 제출했다면서 흔적은 지워지는 게 아니란 말을 남겼습니다. 이 대표 측근들과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는 물론 대장동 사업이나 대선 자금과 관련한 결정적인 물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제가 어떻든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진실에 입각해서 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제공하겠다라는 의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에게 건넨 돈이 대선 경선을 위한 자금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정식 수사 개시와 뇌물죄 추가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갔습니다. 김 부원장이 성남시 의원 시절, 정 실장이 성남시와 경기도청 재직 당시인 2014년과 2020년에 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은 앞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쥐고 있다는 증거가 김용 부원장을 넘어 이재명 대표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이 되느냐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이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차지한 보통주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와 만난 자리에서 김 씨가 사업 전체 지분 가운데 25%만 받고 빠지라고 말했고 나머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정 회계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호국 훈련 마지막 날이었던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쯤부터 20분 동안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30km, 고도는 약 24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했고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 14일 이후 2주 만으로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는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으로 무력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조성하는 행태에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오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이 거듭된 도발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이어 또다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 유지를 확인하고 다음 주 한미연합 공조훈련을 계기로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경제와 민생에 지장이 없게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에 옮기면 국제사회와 함께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시나리오는 없다. 북한 핵에 대한 정책 기조를 담은
미 국방부 2022 핵태세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핵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NDS is also clear-eyed about other serious threats, and that includes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백악관은 북한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핵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 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What the Deputy Secretary was referring to would be the severity of the respons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that be the case. 조태용 주미대사는 북한 핵실험에 대비해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공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와 북핵 수석 대표 간 협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탄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위험한 10년을 맞이했다고 평가하면서 핵무기는 방어용일 뿐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 정세를 논하던 중 이례적으로 한국을 지목해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방탄 헬멧과 같은 군수 물자와 의료 등 인도적 물자를 지원했지만 살상 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10년을 맞이했다며 서방의 일방적 지배를 끝내고 세계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지만 결국 러시아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선 핵무기는 방어용일 뿐이라며 서방이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핵 위협을 부풀리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Очень просто реш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д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сигнал в Киев, что они должны поменять свою позицию и стремиться к тому, чтобы решать эти проблемы мирным путем.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아마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양 정상의 회담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목해 이런 경고를 보낸 데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리한 전황에 따른 위기의식과 함께 폴란드로 무기를 수출하고 또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경고에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권 문제라고 반박하면서 러시아를 포함해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데에는 최근 전황이 불리해지는 가운데 선제적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우리 군이 폴란드와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폴란드는 반러시아 전선의 선봉에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서 폴란드로 수출된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했을 거란 겁니다. 러시아가 자기 스스로의 우려를 차단을 하기 위한 걸로 보여지고, 우리가 아무래도 폴란드에 이제 방산 수출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약간 자극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와의 협력 강화를 다짐한 것도 푸틴 대통령의 경계심을 키웠을 수 있습니다. 지금 푸틴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나토 국가들이 고성능 어떤 첨단 무기들을 지원하면서 전세가 지금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마저도 그러한 무기를 공급할 것 같으면은 더욱더 어떤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변해들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리가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한러 관계에는 일단 멈춤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향후 한러 관계의 방향도 다시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최근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서 완공을 앞두고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사비가 늘어났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계속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짓고 있는 이 체육시설은 지난 6월 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완공을 불과 보름 앞두고 갑자기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행사가 40억 원에 달하는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넉 달째 공사가 멈춘 겁니다. 체육시설 주변으로 울타리가 길게 설치돼 있고 자물쇠도 굳게 걸려 있어 안쪽으로 진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안쪽 도로도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아 남은 건설 자재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시행사는 도시개발 수익으로 체육관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할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불황이 겹치면서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애초 200억 원대로 예상됐던 공사 비용이 300억 원대로 훌쩍 뛰었지만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도 여의치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걸 우려한 금융기관이 돈줄을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근처에 이런 좋은 시설이, 운동시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거의 다 지어가는 마당에 건물은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인천 미추홀구에 짓고 있는 신축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3월로 예정됐던 입주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지난 7월부터는 아예 공사가 전면 중단돼 버렸습니다. 자금 경색과 자금 애로를 거치다 보니까 공사 대금을 이렇게 순조롭게 될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갈 곳이 없어진 입주 예정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떤 분은 파혼 당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또 아들 집에서 신세 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 목돈을 찾아야 다른 곳에 계약을 할 텐데. 특히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건설 현장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의 준공과 준공 후 입주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과 주택 거래 정상화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이죠. 정부도 15억 원 초과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규제 빗장을 풀고 있는 가운데 건설 현장의 유동성 위기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을 촉발한 위기 국면에서도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한창입니다. 여야가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판에 최문순 전 지사와 김진태 현 지사 간 핑퐁 책임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레고랜드 사태를 대여 공세의 기회로 보고 연일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진태 지사의 도정 능력 부족으로 채권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자진 사퇴로 책임지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김 지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조기 귀국이 아니라 조기 사퇴입니다. 전임자 지우기에 나선 검찰 출신 경알못 도지사, 김진태의 귀환을 바라는 국민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쌍끌이 공세에도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평가절하하며 현 정부의 경제실정 난맥상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인정하고 심각성을 인지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신속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춘천을 직접 방문하고 김 지사 면담도 요청하는 등 레고랜드 쟁점화에 당력을 쏟아부을 태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원도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동요 불똥이 정부 여당으로 옮겨붙는 걸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진태 지사가 아닌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한 민주당 출신 최문순 전 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김진태 지사의 조치도 적절했던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일인 것 같고 시선 돌리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권 책임론을 띠는 민주당과 판박이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위기가 시작됐다며 화살을 전 정부로 돌렸습니다. 현재 국내 시중 자금이 경색된 주 원인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한전의 국내 채권 시장 교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국민 경제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선거와 표만 고민한 결과입니다. 정부 여당은 30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상황을 긴급 점검하며 레고랜드 여파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도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정치권의 내탓 공방이 연일 가열되면서 따가운 논총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높이는 등 규제를 푸는 방안뿐 아니라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추가로 규제 지역 해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73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04제곱미터 시세가 16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곳입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소식에도 현장에선 큰 변화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당장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율도 높고 부담해야 될 게 있고 집값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셔서 좀 더 있으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섣불리 이번 조치가 오히려 집값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올해 들어 이뤄진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 비중은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가주택 거래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DSR 규제 등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 대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시장에서의 반발도 우려가 됩니다. 추가로 예고된 규제 지역 해제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도 관건입니다. 새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 지난번 해제 때 사실상 지방은 다 풀린 만큼 수도권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 기준선 상향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한도가 50%로 조정되는 등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 추세를 전환시킬 만큼의 효과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공약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이고 현재는 매수 심리가 아주 심하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6일 발표한 50만 호 공급 대책 역시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수도권 무주택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행 가능성엔 물음표가 붙는다는 지적입니다. 금리 상황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변수가 많아서입니다.
분양시장은 PF 자금 조달과 경기 변동에 예민한데 주택개발 환경상 금리 문제나 경기 위축 우려 등이 해결되지 않고선 공급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건설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거래 자체가 없는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좋은 타이밍에 각종 규제 완화 및 공급량 증가를 발표했다고 생각됩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같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부동산 업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계획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자신이 돈 벌어오는 ATM 취급을 당했다며 가족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부모뿐 아니라 자녀를 숨지게 하는 범죄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겉옷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새 모자 살인 사건 피의자 40대 A씨입니다. A씨는 영장심사 전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횡설수설하며 가족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을 늘어놨고 계획된 범행이란 점도 시인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ATM 기계가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몰아가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건 한 2, 3일 자신에게 찾아오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는 등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외에 반성의 기미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들 처음부터 다 살해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연애 오시면 다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다 설명드릴게요. 법원은 30분 만에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저녁 8시쯤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와 중학생, 초등학생인 아들 둘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직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부부간 다툼이 많아지며 앙심을 품게 됐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협의이혼 서류 제출을 앞두고 큰아들이 자신과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흉기와 옷가지를 버리고 CCTV를 피해 PC방에 들러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 등 존속 살해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자녀 등 비속 살해는 다른 살인 범죄와 형량이 같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 제도의 영향을 받은 건데 대법원 양형 기준에도 존속 살해만 가중 요소로 명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속수무책으로 범죄에 희생되는 걸 막기 위해 비속 살해도 가중 요소에 포함해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가정이 온전해야 되는, 끔찍하게 살해되는 이 자체는 다른 범죄, 다른 살해죄에 비해서 비난 가능성도 높고 반인도적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 인자의 대폭적인 상향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비속 범죄에 대해선 통계조차 없는 현실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전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고 또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2명과 경찰이 다쳤는데 피의자는 사흘 전에 심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오토바이가 달려오자 환자복 차림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위협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망치자 흉기로 오토바이를 내려치는 남성. 자리를 떠나려 하자 오토바이 운전자와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흰 옷 입은 사람이 막 뛰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둘이 막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갔는데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또 오히려 막 위협을 하더라고요. 막. 화면 밖으로 사라진 60대 남성 A씨는 한동안 대치 상태를 이어가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 경찰관 한 명이 A씨가 갖고 있던 다른 흉기에 종아리를 다쳤습니다. 붙잡고 나서 보니 A씨는 대전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로 늦은 밤 몰래 병원을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약 한 11시 34분 정도에 병원을 나갔고요. 수액을 달고 있는 폴대를 병원 앞 인근 상가에다가 버려두고 대전 가수원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승용차 타이어를 파손한 뒤 운전자를 폭행했고 택시 기사도 습격했습니다. 피의자는 이곳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공격한 뒤 택시를 빼앗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A씨가 심장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해 우선은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고 감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료나 이거 감염 우려 때문에 병원에는 있지만 지금 체포된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형사들이 배치돼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 A씨가 왜 병원을 나가 이런 난동을 부렸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 과정을 지켜보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경북 봉화 광산에서 매몰 사고로 갱도에 고립된 노동자를 찾으려는 이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생還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업체가 불법으로 갱도에 메운 광물 찌꺼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업체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훈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직 갱도를 오르는 작업용 엘리베이터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구조용 갱도를 파내면서 나온 토사가 엘리베이터에 실려 나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고립 노동자가 구조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작전은 사고가 난 제1수직갱도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상 떨어져 있는 이곳 제2수직갱도 지하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2갱도에서 수직으로 140m를 내려간 뒤 다시 수평으로 130m를 이동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수십 년째 방치된 갱도에 암석과 토사가 뒤섞여 진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통로는 저 작업하는 레일이 안 깔리는 상태고 이 지주대는 수십 년 전에 지주한 상태라서 안반이 단단하지가 않답니다. 무너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애타게 생환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늦어지는 구조 소식에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좁은 갱도 탓에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한스럽기만 합니다. 기대가 될 만한 아무런 장비나 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그 시간이 지체가 되고 가족들은 또 사고 원인으로 불법 매립한 광물 찌꺼기를 지목했습니다. 업체가 비용을 줄이려고 갱도에 광물 찌꺼기를 매립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불법 매립은 없었고 무너진 광물은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폐기물로 벗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것도 예상치 못한 것이 터져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이건 저희들도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경찰과 관계당국은 우선 급한 구조 작업을 마치고 이후에 무너진 토사를 분석하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오수관 보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의무 준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 주변으로 높은 흙더미가 쌓여 있고 땅을 파낸 자리엔 건설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각 구조물 사이엔 접근을 금지하는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용암리에 있는 오수관 보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사장 안전을 점검하는 감리업체 소속 67살 남성 A씨가 구덩이에 빠져 흙에 파묻힌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1시간 40분 만에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싱크홀이면 푹 빠져버렸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다시 무너지니까 천천히 이렇게 파가지고 2시간 정도. A씨는 사고 당시 7m 깊이로 파인 구덩이 사이에서 작업하다 딛고 서 있던 집안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추락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가 서 있던 곳 아래를 관통해 두 구덩이를 지름 1.5m 크기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 구덩이 위엔 철제 시설물이 설치돼 가벽 역할을 했지만 A씨가 서 있던 바닥은 흙으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봐요, 그게 다 모래잖아요. 물이 다 한가 있다고. 이 옆에서 파니까 그냥 확 물러들어요.
해당 오수관 보강공사는 경기 양주시가 발주해 2019년 3월부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지만 사망자가 시공사가 아닌 감리업체 소속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시공사 등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아파트 외벽을 도색하던 40대 노동자가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달 전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숨졌는데 두 사고 모두 같은 업체였습니다. 차상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화단에 흰색 페인트가 담긴 통이 떨어져 있습니다. 작업 흔적이 남은 안전모와 운동화도 흩어져 있습니다. 부산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난 건 지난 27일 오후 3시 40분쯤. 7층 높이에서 떨어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는 A씨 무게를 지탱하던 작업용 줄이 짧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제가 5층에 걸렸어요. 5층에 걸려가지고 일을 작업을 하다 모르는 거예요. 권위는 짧은지 모르는데 내려가다 그냥 쏙 빠졌습니다. 빠진 것 같아요.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줄입니다. 사고를 당한 A씨의 몸과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락을 하면서 안전거리가 자꾸 다 걸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국가수 감정 지금 의뢰를 해놨어요. 사고가 난 도색업체는 지난 8월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고를 내 4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업체 대표와 안전 책임자는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던 고용노동부는 2차례 반려 끝에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조건 등으로 작업 재개를 승인했지만 2주 만에 같은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수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다시 내리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이거 뭐 오늘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첫 직접 입장도 나왔죠. 자, 의혹 제기 당사자 김의겸 의원도 오늘 많은 말을 했는데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막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몰매를 가하는 것이야말로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를 하신다면 그때 저도 한번 사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선동이다.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대통령이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물론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 형식이었습니다만은 처음 또 공식 입장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대통령이 이제 분명히 밝혔지만 지금 당사자인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또 야당의 그 일부 지도부의 그 주장들을 보면은 여기서 사과를 하거나 물러설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터무니없는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정도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진영으로 갈라가지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또 듣는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사과하는 거는 지는 것이다.
목소리 크면은 이기지는 못할 망정 비길 수 있다라는 이상한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생겨버린 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저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빨리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 같아요. 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첼리스트라는 사람이 그 진실을 빨리 말하는 것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지금 지름길처럼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똑같으니까 저렇게 싸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공격을 하면은 당신네들은 과거에 이랬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사과 문제도 네. 그냥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사과하면 될 것인데 대통령 사과를 하면 나도 사과하겠다라는 식으로 그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뉴욕에서 그 사과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이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정말 자괴감이 드는 예. 이슈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한쪽도 조금도 안 물러서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의원 대 장관의 어떤 대립이었다가 이게 민주당 대 장관, 지금 오늘은 보면 민주당 대 대통령까지 대립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부로 여야 대통령실이 낀 여야의 아주 전면 맞대결로 성격이 전환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오래 끌 일이었는가 하는 대목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듭니다. 뉴욕 역설도 그렇게까지 끌 일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네. 국제적 조롱거리까지 돼버렸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오래 끌 일이고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트가 돼가지고 지금 온 당사자들이 전부 다 해서 그날 하여튼 술자리로 혐의가 걸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뭐 난리를 치는 형국이 되는 건 맞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이제는 수사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고소고발이 네, 이루어졌기 이건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검찰이 나와가지고 뭔가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예. 참 정말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지 예. 좀 저야말로 자괴감이 듭니다. 네. 좀 검찰이 수사해야 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 이런 상황인데. 검찰이 너무 바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자, 국민의힘은 좀 김의겸 의원 오늘도 뭐 제정신이냐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지금 김의겸 의원을 옹호하면서 그럼 구체적 제보가 들어왔는데 질문을 해야지 않았냐 뭐 이런 입장을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요.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저 얘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네가 잘못했다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뉴욕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제시하긴 했지만 본인이 사과하겠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그 제보가 정말로 자기가 생각할 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대통령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 박홍근 원내대표가 차분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질문 자체를 봉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 그러잖아. 이거는 달리 말하면 물어보지도 못해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번 물어봤는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오느냐는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물어봤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자신들도 확신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그들이 말싸움하는데 제가 보태는 것조차도 민망하고요. 일단 그 수사를 해서 특히 그 첼리스트 자기가 제보할 생각은 없고 뭐 전 남자친구한테 얘기한 게 지금 일파만파 전국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경찰에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신경민 의원님, 과거에 뭐 현장을 누비던 기자시기도 하셨으니까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는데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하다. 민주당 이런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 꽤 많은데, 자, 요 정도 얘기 구체적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 첼리스트라고 하는 예. 여자분의 그 목소리, 싱크가 들어와 있고 이세창 총재 네. 또 뭐 응대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가라는 느낌은 드는데요. 예. 거기서 지금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러면은 시간은 나왔기 때문에
장소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봤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시간하고 장소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이 팩트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막 갑자기 제보가 왔고 감사는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야, 큰 거 있으니까 순서 좀 바꿔주라 해서 질문 순서를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마 국감날 아침에 이제 갑자기 제보가 들어서 싱크 들어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 짐작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물어볼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물어보는 데 있어서 방식을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뭐 막 몰아붙이듯이 예. 한동훈 장관 당신 거기 있었지 않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 방식 자체가 일단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날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쯤에는 장소 정도는 좀 한번 체크를 해봤어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몰래 담 넘어서 청담동 그 술집에 갔다고 그러면은 경호팀도 모르게 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러면은 뭐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네. 경호팀 모르게 담 넘어서 갔다는 것은 그건 대통령실 전체 내지는 국가적으로 큰 대형 사고에 해당합니다. 예. 대통령이 경호팀 모르게 그리고 경찰 모르게 자기 집에서 청담동까지 새벽에 몰래 갔다? 그건 뭐 엄청난 사고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쯤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랬다면은 장소 우리가 확인했다. 그리고 지금 첼리스트는 잠수 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경호, 교통, 경찰 우리가 확인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카운터를 매겨야죠. 네. 이게 맞든 안 맞든 어쨌든 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렇죠. 무언가 지금은 좀 밝혔어야 된다.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지금 오늘 한 장관이 맞받아치는 거나 윤 대통령이 사실상 도어 스태핑에서 맞받아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장관하고 윤 대통령은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신감을 보이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팩트를 가지고 예. 맞받아치는 게 맞죠. 그런데 자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동선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동선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팩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이거를 오늘 국민의힘이 김의겸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 또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이 부분은 또 별개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순서가 일단 그 고발 내지는 법적 조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그 신속하게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게 맞고요. 윤리위에 제소했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기는 하나 이게 지금 그 모 유튜브 소위 이제 자칭 언론사와 함께 협업으로 이러한 그 사실을 폭로하듯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질문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 파장이 큰 그러한 그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의혹의 근거는 지금 아직까지 없는 거 아닙니까? 장소로 오늘쯤에는 특정해서 내보냈어야 되지 않느냐 신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청담동을 누비고 다녔는데 그 장소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윤리위에 이제 그 제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순서로 보면은 이거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결국은 그 첼리스트의 그 통화 내용, 그 다음에 스스로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이세창이라는 분. 예. 그래서 왜 본인이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며 또 자기의 그 통화가 짜집기 되었다고 했으니 빨리 그 소위 수사가 진척이 돼가지고 진실이 확인이 돼서 빨리 이 사건이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예.
또 국민의힘의 입장을 또 그대로 반영해서 또 주장하는 이 목소리만 남게 될 것 같아요. 진영별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우려도 주셨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많은 의원들 김의겸 의원을 엄호하면서 한동훈 장관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서 인터뷰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한동훈 장관 역시 민주당을 향해서 오늘도 거친 공세를 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요. 거기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럼 안 가셨어요? 그럼 끝이죠. 근데 물어보지도 못해요? 녹취록도 없이 시중에 두는 카더라를 물어봤으면 비판받아야죠. 근데 녹취가 있으니까 그러면 갔나? 그럼 한번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녹취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국회의원이 확인합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이 저질 가짜 뉴스에 올인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저질 가짜 뉴스에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러 방식으로 가담하고 있는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술자리 제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또 발끈했습니다. 2000년 그 5.18 전야제 날 광주 술자리 얘기를 이제 꺼내든 건데 괜히 참전했다가 이게 우상호 의원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어떻게 보면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던 사례 아닙니까? 글쎄요, 뭐 아픈 예. 추억이죠. 그러니까 한 장관 좋아요. 뭐 지난 20년 동안 밤 10시 이후에 술자리 안 갔다고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고 뭐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하여튼 술자리는 본인이 주도해서 계속하고 해왔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랬다는 루머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건 또 맞아요. 근데 하여튼 김의겸 의원이 물어볼 수는 있는데 물어보는 방식에 있어서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지적은 제가 아까도 했지만요. 그 대목은 남아요. 그런데 한 장관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대응을 한 건 아닙니다. 예. 더군다나 그날 또 그랬죠. 뭐 내기해 볼까요? 나 다 걸겠습니다. 뭘 거시라? 뭐 지금 있는 거 앞으로 올 자리 다 걸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대꾸가 없었는데 오늘 또 이제 우상호 의원이 방송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22년 전에 이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우상호 의원 당신은 그러면 뭐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렇게 대응하는 건요. 예. 정말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도 뭐 문제가 있었지만 한동훈 장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전을 하고 에스컬레이트하고 하는 것은 정말 국격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좀 그만두고 차라리 검찰에 조사를 기다려보는 게 맞는데 네. 검찰은 아마 틀림없이 또 이럴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전에 있었는데요. 검찰은 흥신소가 아닙니다. 이럴 거예요. 이게 무슨 법 위반이냐라고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걸 조사나 수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고 내부적으로 또 논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의 격이 매우 손상된 어떤 사태였다, 사건이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이 물론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뭘 걸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20여 년 전 일까지 소환을 한다던가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당혹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왜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이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발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관 하면은 국회의 장에서는 늘 그 수비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공수가 바뀐 것처럼 매우 도발적인 발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이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장관은 처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그러면은 전략은 무엇인가?
아마 민주당과 똑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는 그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일반인들이 볼 때 우상호 의원은 술집 얘기하면 안 돼요. 마치 또 이재명 대표가 욕설 얘기하면 안 되듯이. 근데 요번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마치 또 그 도발하듯이 그 우상호 의원으로서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을 제기함으로써 아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적절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장관도 장관으로서의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항상 그 야당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일국의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고 그 반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아마 일부 보수 지지층에서는 아주 시원하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동훈 장관은 그걸 노렸던 측면도 있지 않을까? 사실 그동안 못 봤던 국무위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게 시대가 달라진 건지 한동훈 장관의 개인 성향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어떤 보수층을 겨냥한 발언인지 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궁금하다 이런 또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방송으로서 이런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는데 일타쌍피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던져가지고 민주당을 당황케 하고 그리고 지지층을 규합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저런 스타일은 한동훈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한동훈 장관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데 본인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수사할 때도 그렇고 모든 그 행태의 그 한 면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 주변의 정치인들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왜 그 김의겸 의원의 그런 의혹 제기, 매우 도발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제스처를 쓰면서 지금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김의겸 도와주려다가 우상호 의원은 완전히 지금 그 주저앉는 지금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식의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은 한번 손을 보겠다라는 의지에 넘치다 보니까는 미처 한동훈의 전략을 간파하지 못한 채 덤비다가 마치 또 나가 떨어지듯이 그러면서 또 이것에 또 그 다른 그 이면은 뭐냐면 한동훈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한동훈 글쎄 한동훈 스타일이라는 제 정의원 말씀에 동의하는데 거의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아, 한동훈 장관이다. 예, 이건 이제 추론을 해주시는 거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에게 확인할 방법은 저희가 없는데 총선은 아직 멀리 남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신경민 전 의원처럼 민주당 안팎에서도 이게 민주당이 어느 정도 출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올 법도 한데요. 근데 민주당도 지금 연일 뭐 TF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강경 대응이거든요. 이 역시 뭔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뭐 이유야 분명히 뭐 있죠. 지금 현재 뭐 대표가 코너에 몰려 있으면 몰려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유는 분명한데 저는 뭐 그 이유는 짐작이 되지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러 가지 팩트 있잖아요. 그 팩트를 가지고 하나씩 팩트를 들이밀면서 한동훈 장관하고 싸우던 윤 대통령하고 싸우던 싸워야지 어제 했던 얘기, 그저께 했던 얘기, 그 전에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윤 대통령, 한 장관하고 싸우는 것은 별로 승산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하려면은 다부지게 달라붙어야죠. 그것은 팩트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달라붙어야지 정치적 공세, 정치적 공박을 가지고 달려드는 건 저는 좀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팩트가 없으면 그럼 사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팩트가 없으면은 그건 이제 검찰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팩트 앞에서는 뭐 뭘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런 팩트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건 깨끗하게 사과해야죠. 근데 저는 깨끗하게 사과할 것 같지가 않은 게요. 또 검찰 수사가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나오면은 이게 검찰이 지금 권력의 편을 들고 있느니 또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으리라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레고랜드 사태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을 하고 베트남으로 출장 갔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 예정보다 하루빠르게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해서 공항에서 조금 미안하다. 본인은 아니었는데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렀다. 근데 이 사과가 오히려 좀 논란을 더 키운 것 같습니다. 네, 논란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사과하면 안 되죠. 예. 지금 그 레고랜드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 완전히 지금 그 돈줄이 막혀가지고 지금 그 파장이 정말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본인은 아니지만 누가 본의로 이렇게 사고를 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대형 사고고요. 네. 정치가 경제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왜 우리 그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정치가 자칫하다가 경제를 망치게 생겼다 이런 얘기 쓰는데요.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경민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영국의 그 리즈 트러스 총리가 결국은 생각 없이 그 감세를 했다가 영국 경제가 휘청하니까는 결국은 집권한 지 44일 만에 스스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 글로벌 경제에 한국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런 상황에서 2천 몇 억에 달하는 그 채권과 관련해서 지급 보증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사실 막아야 될 금액은 400몇 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중앙정부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50조 플러스 알파를 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자체가 지금 김진태 지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실드를 치다가 경제 전문가인 윤희수 의원이 애둘러서 그것도 애둘러서 지금 김진태 지사가 잘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국민의힘도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건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지사 한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차라리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그렇게 휘청거리는 경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알려주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유익한 게 아닌가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윤희숙 전 의원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녹취를 준비했거든요. 이게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 전임 지사였던 최문순 지사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인데 반해서 민주당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야 의원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본인들의 액션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를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강원도와 전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시장과 전체 금융시장이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극도로 예민한 시장의 상황을 잘 인지를 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거는 무지의 소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 고의부도 사건이에요. 우리가 기업도 경영을 잘못해서 부도가 나면 면책이 되고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사적인 의도에 의해서 고의부도를 냈다.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윤희숙 의원은 예민한 시장을 잘 알지 못했다. 요 정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들어보셨듯이 고의부도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요. 신경민 전 의원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어저께 그 김진태 지사의 그 발언 좀 미안하다 하는 걸 듣고 정말 화가 아마 머리끝까지 났을 거예요. 가서 옆에 있으면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김진태 지사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장이 큰지를 모르고 있다. 지금 딱 한 달 됐습니다. 이 사태가 시작이 된 게. 이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요. 출장 안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본인이 의장인, 그러니까 강원도지사가 의장인 동남아시아 뭐 관광회의체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부의장 없어요. 부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아마 여러 나라의 지사급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그리고 지금 출장을 가서는 금방 말씀하신 영국 총리가 44일 만에
영국이 총리제를 도입한 300년 만에 최단기간 내 트러스 총리가 그만둘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세, 부자 감세 해준다고 그러다가 지금 일이 잘못돼가지고 뭐 채권시장, 뭐 온갖 금융시장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뭐 내 잘못은 아니고 내가 빚을 갚으려고 그러고 조금 늦추자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아직도 지금 자기가 뭘 했는지도 잘 모르고요. 출장 갔다가 뭐 하루 단축해가지고 왔다고 뭐 그러면서 그걸 지금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최문순 전 지사 잘못이다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12년 된 프로젝트인데 그 당시에 춘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진태 의원이 이거 레고랜드 만약에 안 되면 나 소양강에 빠져 죽겠다고 난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 지사의 책임으로 넘기고 적당히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이거 감당 못할 일을 내가 한 것 같다 그러면은 본인이 사퇴까지 포함을 해서 다 이거 책임지려게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본인이 그런 자세로 공항에서 100배 사죄하고 공항에서부터 춘천까지 삼보일배를 하고 가든지 뭐 이런 정치적 제스처를 보여야죠. 강원도지사직을 사퇴할 결심까지 아니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좀 미안하다. 죄송하고 뭐 이래 엎드려 사죄합니다 해도 지금 안 될 사람이 좀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정말 사람 복창 터지게 한 거죠. 자 레고랜드 사태 일지를 좀 보여주실까요? 2020년에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이제 발행을 합니다. 최문순 지사 때 이제 강원도에서 지급 보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달 전쯤에 김진태 지사가 이거 지급 보증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좀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이 원인을 따져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최문순 전 지사 때부터 무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레고랜드 사업이 처음부터 아주 그 잘 나가는 우량 사업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2010년이라 그러셨나요? 네. 그때부터 그 뭐 기획을 하고 또 착수해서 시행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김진태 지사의 공약도 있었고요. 또 강원도에서 이 레고랜드 사업이 주는 또 그 함의가 있는데 지금은 그 강원도 사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채권 시장 심지어는 회사채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전 지사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예민한 상황에서 완전히 마치 또 두 개다가 구멍 하나를 톡 만들어가지고 그냥 본물이 터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런 대형 사고를 지금 현재의 지사가 사고를 쳤다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을 해야 그래서 지금 중앙 정부가 곧 그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당정 회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국내 시장도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도 한국의 이 채권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신인도가 떨어졌으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이게 한국이 그렇게 취약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굉장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마 곧 당정 회의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달 말인가? 그렇게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정부와 국민의힘도 당정회의가 예정돼 있고 민주당은 다음 주에 또 춘천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 될 겁니다. 어저께 들어오면서 하여튼 고개를 수그리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야 되고요. 중앙정부도 이거 책임도 묻고 조치도 취하겠다. 그렇게 강하게 같이
김진태 지사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도 같이 해서 이게 지금 50조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 지금 아무도 가늠하지 못하거든요. 시장에 이런 적극적인 신호라도 좀 보내줘야 된다고. 그럼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해가지고 책임도 규명하지만 앞으로 있을 일, 현재 있을 일을 분명히 막아낸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 세계에 보내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선 자금 수사 열쇠를 준 유동규 전 본부장 대장동 사건 재판 있는 날마다 기자들이 계속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여러 발언을 좀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정무장 등에서 그 침묵 외에 좀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간 세심이 있을까요? 네. 이재명 의원 들어가 있는 방도 따로 있었을까요?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비번 넘겼을 때 이게 김용 부원장의 혐의가 소명될 거라고 생각을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거 클라우드는 네. 이제 제가 어떻든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진실에 입각해서 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제공하겠다라는 의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 자, 오늘도 거듭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10일 만에 100억이 모여서 이 후원금을 다 못 쓰고 돌려줘서 이제 필요가 없었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점이 참 묘한 게요. 예.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서 뭐 8억 4,700을 줬다. 그러니까는 유동규가 남욱 정민용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김용에게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때 배달 사고도 있었죠. 1억을 일단 자기가 뭐 착복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랬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유동규 씨는 이제 그 부분을 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핸드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미 그 많은 후원금이 모여서 그 돈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시점이 묘한 게 8월까지 일단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대장동 이슈가 불거진 게 그 직후 뭐 전후로 해가지고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돈이 김용이라는 사람 손에 넘어갔다라고 가정할 때 이것을 쓸 시간도 없었고 왜냐하면 이슈가 터졌잖아요. 처음에 경기경제신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갖고 있던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 경선 자금으로 섞여서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열흘 만에 100억이 모여서 그 후원금도 못 쓰고 돌려줬는데 뭐 그 돈을 썼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하고 묘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그 돈을 김용이 확실히 받았는지 그다음에 받아가지고 경선 자금으로 들어갔는지 그 부분은 이제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보면은 안 썼으면은 결국은 그 김용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받았다면 혼자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김용 부원장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남욱, 정민용, 유동규까지는 진술을 일치하고요. 김용 부원장은 지금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현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어쨌든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에 의하면 검찰이 김용 부원장에게 자금이 전달될 때 사용된 뭐 종이 가방, 종이 상자, 뭐 돈가방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우상호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돈을 전달하고 도구를 돌려받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을 또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통상적인 뇌물이나 뭐 현금 전달 방법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같은 형태의 종이 상자와 돈가방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때 사용했던 바로 그 물건이라는 것인지가 지금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검찰에 지금 숨기고 있는 키포인트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공개를 안 한 증거가 있는지. 검찰이 지금 뭐 유력하게 이게 돈이 수교가 된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가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돈은 그 돈만 가져가고 뭐 종이 상자하고 가방은 다시 돌려받아서 그걸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김용 부원장은 하여튼 자기 선에서 지금 끝내려고 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함구라는 거, 묵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검찰과 김용의 이제 머리싸움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검찰이 얼마나 치밀하게 수사를 했고 또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재판에서 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알려지지 않은 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휴대전화 저장 기록, 클라우드 이거 비밀번호까지 다 넘긴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걸 넘겼는데 거기 대화방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그 방은 없다,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과연 이것이 그 이재명 대표까지 그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 결정적인 그 증거가 그 외에 또는 이 안에서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아무튼 검찰로서는 이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만배와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 외에는 다 입을 열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재판에서 의미 있는 주장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공한 그렇습니다. 사람인데 이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오갔다. 자기가 그 사업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뭐 반대했다라 이거는 물론 남욱의 주장이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고 이거 김만배 씨가 사업 전체 지분 가운데 25% 받고 남욱 변호사 너는 빠져라. 이렇게 얘기했고 나머지는 이재명 당시 대표 거다. 성남시장 측입니다. 측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쌍방울 회장인 김성태라는 사람이 연내 입국을 또 지금 희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희망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언론에서는 유동규보다 더 센 입이 지금 그 등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산 넘어 산의 연속이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입증 가능한 그러한 이제 그 근거들이 나오는지 아마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보다 더 센 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그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이런 측면들도 좀 나오고 그래요. 뭐 그러겠죠. 지금 현재 유동규 씨는 내가 진짜로 입을 벌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기획을 해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클라우드 비밀번호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진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금방 정 의원이 말씀하시는 김성태 씨는 쌍방울의 전 회장으로 돼 있는데 이 프리바게인설이 추석을 전후해서 굉장히 서초동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프리바게인이 진행이 되고 있었나 하는 것이 지금 루머가 아니고 조금 더 한 단계 진전이 됐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건데요. 이건 좀 더 기사만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수싸움이 지금 굉장히 상당히 고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검찰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짐작하기 어렵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유 전 본부장이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김만배 씨의
안타깝게도 그 지난해 2월에 남욱 변호사 말고 거액을 요구했던 이런 정황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앞으로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술과 검찰의 증거, 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 전 본부장이 그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받아야 될 건 자기가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건 하고 또 자기가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일은 또 그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진단을 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그 차원에서 유 전 본부장도 자기 책임과 관련한 또 진술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뭐 클라우드 그다음에 그 텔레그램의 그 대화방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김용 부원장이 지금 입을 열고 있지 않고요. 그 돈이 일단 김용 부원장에게 확실하게 갔는지 여기까지도 아직 규명이 안 네, 용처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경선에서 그 돈이 조금이라도 섞여서 쓰였는지 아니면 어느 저수지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검찰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대장동 자금 수사하다가 이제 대선 자금 수사까지 들여다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 이거 말고 또 좀 선거법 위반도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쌍방울 회장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있고 줄줄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파장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김, 신경민 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부암동 일대에서 돌덩이가 떨어져 주차된 차를 덮치고 또 창문에 금이 가는 등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 공사가 시작된 뒤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항의했지만 관계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주택이 깎아내린 듯한 절벽 위에 아찔하게 섰습니다. 집을 지탱하던 바위는 무너져 곳곳에 돌덩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거대한 잔해는 차 위로 떨어져 차체를 납작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집안에선 창문에 금이 가는 등 이상 현상이 끊이질 않습니다. 1톤 정도 되는 돌이 차를 덮쳐가지고 차가 그냥 납작하게 돼가지고 폐차시켰고요. 불안해서 잠을 진짜 지금 못 자고 있어요. 이거 한번 쏟아지면은 그냥 집 같이 물고 무너집니다. 주민들은 재작년 10월 시작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한 곳에서 40여 년을 살았지만 공사 전엔 이런 일이 없었단 겁니다. 게다가 밤낮으로 계속되는 굴착 소음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폭탄 떨어진 줄 알고 쾅 하고 드릴링 소리가 내 이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사람은 더 심해. 공황장애까지 느낀다고 그래. 지하 40에서 50m 아래 안반층에 대심도 터널을 뚫는 GTX 공사는 발파 공사를 마치고 밤낮으로 하루 10m씩 터널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터널 공사가 지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지역이 노후화돼 생긴 문제가 우연히 공사 기간과 겹쳤을 뿐 자체 조사 결과 공사 영향은 아니란 게 확인됐단 겁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명확한 이유 없이 조사 결과서를 공개하라는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발파 영향이라고 보는 게 뭐 상식적이죠. 왜냐하면 얘 하나 보는 거에 주변에 지금 돌들이 떨어지고 균열들이 건물들이 가니까 그거 다 연결이 된 거거든요. 인허가 할 때 그거를 규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각서를 받고 피해 보면 중단하고 이거를 보상을 한다. 인근 주민들은 잇따르는 피해에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사업관리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은
민자 사업 구간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며 뒷짐만 지고선 상황. 주민들은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직접 문제 원인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불안 속에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서울 강변북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의 지하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에 성공한 스페인 마드리드시를 모델로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공원입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Nos gusta que hay menos ruido, es más bonito, se puede pasar de un lado al otro con los puentes. 그런데 사실 이 공원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였습니다. 지난 2007년 고속도로를 지하도로로 만든 뒤 그 위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El parque está muy bien, no hay coches, salgo de casa, voy hasta la casa de campo, son 5 kilómetros, todo seguido, casi sin coches. 그 결과 이 일대 대기오염물질의 90%가 줄었고 교통사고 발생도 향후 30년 동안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체증도 사라졌습니다. El tráfico no se ha reducido, lo que se ha reducido es la siniestralidad, los accidentes y los tiempos de recorrido de los ciudadanos, pero la capacidad de la vía no mermó, de hecho se incrementó. 서울시도 이와 비슷한 도로공간 재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추진 대상 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인 강변북로와 경부간선도로입니다. 먼저 한강변에 있는 강변북로의 일부 차선을 지하도로로 만들고 지상부는 한강과 연결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부간선도로는 전체 차선을 지하화하고 그 자리에 시민 여가 공간과 지역 필요시설을 조성합니다. 지금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시는 기존 도로망과 지역 접근 체계를 존중할 예정이며 우회도로 활용 등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계획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이 운전자가 운전대에 손만 올려놓는 수준까지 발전하며 이제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승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운전자가 타지 않은 테슬라와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대결. 결과는 웨이모가 목표 거리의 70%를 간 사이에 목적지에 도착한 테슬라가 완승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은 인공지능이 운전대나 속도를 조절하는 1단계, 운전대와 속도를 함께 조절하는 2단계,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3단계, 특정 구간만 자동 운전을 하는 4단계, 전 구간 자동 운전이 이루어지는 5단계로 나눕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손을 떼고 있어도 차가 자율적으로 위험을 피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곡선주로인데요. 곡선주로를 제가 손을 떼고 있는데도 차가 알아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GM은 슈퍼크루즈란 이름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아직 국내에서는 시판되지 않고 미국에서만 시판되는 자동차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2+ 등급의 자동차입니다. 벌써 미국에선 시장 선점을 놓고 테슬라와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48%가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GM 슈퍼크루즈를 몰아보신 52%는 GM 슈퍼크루즈가 다시 좋다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국내에선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서며 추격에 나선 상태. 선진국과의 어떤 격차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되겠지만 따라가는 속도는 저희가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CITS나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하는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최대한 빨리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법규가 없다는 것은 현재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기간이고요. 이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인정보 보호와 교통사고 처리법규 마련 등이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 제도와 지원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주 연속 2를 넘었습니다.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계절 독감도 다시 확산세를 보이며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만 5천여 명, 지난주보다 11,000여 명 늘면서 이틀 연속 3만 명대입니다. 확산세 가늠자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9로 2주 연속 1을 넘겼습니다. 증가세란 말을 주저하던 정부도 반등 조짐을 보인다며 감소세가 끝난 것을 인정했습니다.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5주간 중증화율은 0.12%에서 0.19%로, 치명률도 0.06%에서 0.09%로 상승하였습니다. 계절 독감도 문제입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4.7배가 넘습니다. 2년 건너뛴 것 때문인지 일찍 시작한 독감 유행이 잠시 주춤하는 듯했는데 다시 확산하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층의 독감 의심 환자 분율은 14.3명으로 유행 기준의 3배 수준입니다.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유행이 현실화된 가운데 일반 성인도 코로나 2가 백신 셋 중 하나를 골라 맞을 수 있게 된 첫날 10만 4천여 명이 접종 예약을 마쳤습니다. BA.1 대응용 모더나 백신 예약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방역 당국은 현재 유일하게 당일 접종이 가능한 것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많이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경우 평소에 다니던 병의원과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시고 또 각 백신마다 접종 일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약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7월 전에 마지막 접종을 했거나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사람들은 추가 접종 대상이라며 이가 계량 백신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는 선고 하루 만에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 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 씨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 발바리로 잘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출소를 앞두고 경찰이 치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박병화는 오는 31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병화의 정확한 거주지가 정해지는 대로 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팀을 특별 대응팀으로 지정해 치안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 예정지 주변 가로등이나 CCTV 상태를 점검한 뒤 지자체와 협의해 범죄 예방 시설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경기 수원시 일대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병화는 오는 31일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LG를 꺾고 3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키움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홈런을 포함해 2타점을 올린 푸이그의 활약을 앞세워 LG를 4대1로 이겼습니다. 1차전 패배 후 내리 3연승을 거둔 키움은 2014년과 2019년에 이어서 통산 3번째로 한국 시리즈에 올라 창단 첫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키움은 정규리그 1위 SSG와 다음 달 1일부터 7전 4승제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습니다. 벤투호의 국내파 선수들이 파주에 소집돼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들기 위한 마지막 생존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K리그 경기를 끝낸 선수들이 파주 NFC에 하나둘 들어옵니다. FA컵 결승 2차전과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 출전하는 대표팀 선수들은 다음 주에 합류합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황인범과 황희찬 등
벤투어의 주축 해외파 선수들의 자리를 감안하면 소집되는 27명의 국내파 선수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최종 명단에 들 수 없습니다. 이번 소집이 국내파 선수들에게는 대표팀 승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 특히 공격형 미드필드와 오른쪽 측면 수비수 자리 경쟁은 마지막까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상대방한테 지지 않으려는 그런 투지나 그런 거를 월드컵 가서 최대한 발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벤투어는 오는 11일 국내파 선수들로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을 치르고 다음 날 26명의 최종 엔트리를 발표한 뒤 14일에 카타르에 입성합니다. 24일 밤 10시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시작으로 28일엔 가나, 3일 밤 자정에는 포르투갈과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해외파 선수들은 소속팀 경기를 마치고 카타르 현지로 바로 합류합니다. 민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속팀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그렇게 계속 월드컵까지 잘해준다면 대한민국 수비로서의 분명히 저도 또한 기대가 되고요. 벤투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마지막 소집 훈련. 축구 팬들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카타르에 들어가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존 입장을 뒤엎고 신형 전술 핵무기를 계속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핵 위협은 중국을 놀라게 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27일 공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잠수함 발사 핵탄두 순항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취소를 확인했습니다. 또 B2 등 전략 폭격기에서 투하되는 핵항공폭탄인 B-83-1도 퇴역시키기로 했습니다. B-83-1은 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탄두의 80배인 최대 1.2메가톤의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도입이 확정된 신형 전술 핵무기 W76-2를 계속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W76-2는 파괴력이 5에서 7킬로톤 사이의 전술 핵무기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2020년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W76-2를 불필요하고 낭비적이며 옹호의 여지가 없는 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퇴역이 검토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전술 핵무기의 위협이 부각되자 시기상조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의 전술핵이 수백 발에 불과한 반면 러시아가 보유한 전술 핵무기는 최다 2,000발에 이르며 지금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신무기를 다수 개발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 역시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개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주요 핵무기 보유국 두 곳을 전략적 경쟁자이자 잠재적 적국으로 마주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신형 전술 핵무기를 계속 운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의 핵 위협은 중국을 놀라게 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할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개를 보유할 것이라는 미국의 예상에 대해서는 중국의 정상적인 핵 역량 현대화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며 함부로 추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미국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업체 트위터의 인수를 완료한 뒤 첫 조치로 핵심 임원진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작업을 끝내고 경영권을 확보한 직후 파라그 아그라왈 최고 경영자와 네드 세이걸 최고 재무 책임자 그리고 비자야 가데 최고 법률 책임자 등에게 일괄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일론 머스크가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에 새 주인이 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가을 향도 더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큰 일교차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8도, 광주 10도, 대구 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내륙은 맑고 온화하겠지만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